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 이석원. 너에게. 사랑은 행복한 지옥이고 청춘이 이름뿐인 천국이라 해도 너는 20살. 구름 속에 있던 넌 이제 어떤 의미가 되어 세상에 뿌려질까? 사랑. 다툼이 있었다. 너는 사과를 했지만 나는 그 사과를 받지 않았고 우린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보는 일은 그 자체로 상처가 되어 내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상처 입은 나는 한편으로 그 상처를 되돌려 받았을 너를 걱정하고 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상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 둘의 상처가 다르지 않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love, 사랑. 하나. 여전히 서로를 원하고 있는데 더는 만나지 않기로 하는 이것은 생이별. 둘. 지금 관계를 끊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더 큰 괴로움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셋. 고통을 주고받느니 차라리 그리워하는 게 낫다고 여기는 이는 말한다. 넷. 만남에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지만. 다섯. 자신을 지독히도 불태운 대가로 그는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다. 여섯. 남김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일곱.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 좋아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 여덟. 여기 내가 아는 또 하나의 사랑에 지독한 희생자. 아홉. 그는 죽음보다 더한 이별의 고통을 겪고 나서 더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열. 이제 그에게 사랑이란 그 자체로 정말이지 극심한 공포여서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려 하면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버리게 된다고 한다. 11. 그는 변한 것일까? 12. 아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저 늘 사랑이 변한다. 나의 사려 깊은 친구에게. 사람들은 누군가 외롭다고 하면 곧잘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짝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하지만 외롭다고 해서 꼭 누굴 만나고 싶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난 너를 알게 되었을 때 놀랐었어. 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이상 어떤 추측도 하지 않고 다음 말을 기다려준 최초의 사람이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넌 그래서 내가 소개팅이라도 해달라는 건지 아님 그런 것과는 다른 종류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건지 그 다음 말을 듣기 전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건 신중한 게 아니라 둔한 거 아니냐고. 나는 아니라고 했어. 왜냐하면 넌 내가 글을 쓰면서 한때 일일 드라마를 챙겨본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때
하루 30분에 불과한 그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내 온 하루를 장식할 리 없다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서건이는 요즘 글은 안 쓰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본대 라고 할 때 넌 그럼 나머지 시간에 글을 쓰는 거야? 라고 물어봐 준 사람이었는데 그런 네가 둔하다니 그럴 리는 없는 거지. 난 그런 네가 부러웠다. 소통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서 어떨 때는 말한 그대로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때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바보 소리를 듣기도 하는 그 일에 너는 어쩜 그렇게 재주를 보이는지. 오늘도 서점을 들렀어. 거기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인문학적 소양을 단기 속성으로 기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하여간에 어떻게 하면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같은 건 없더라. 혹 있다 한들 그걸 본다고 너처럼 될 리는 없을 테지만 말이야. 세상엔 책도 사람도 결코 알려줄 수 없어 혼자서 깨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하네. 너라면, 너였다면 이런 일로 이렇게 속을 끓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 나의 민기뉴이자 슈르르까 같은 친구야. 주말엔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나도 너처럼 사려 깊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다오. 알겠지? 선택. 한 가지 고민이 있다. 올겨울 벼르던 콘탁스 지원 필름 카메라를 사는 것과 런던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 것 중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정답. 둘 다? 바보. 인생이란 한 번에 하나밖엔 못하는 거야. 통. 흔히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를 신뢰관계의 최고 단계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지만 대화를 사랑하는 나는 말이 잘 통하는 사이가 더욱 고프다. 물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대화도 잘 통할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말이다. 대화란 내 말이 맞음을 일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느 때는 일치의 쾌감을 얻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름의 묘미를 깨닫기도 하는 말로 가능한 최고의 성찬이다. 서로를 신뢰하기에 의견이 달라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말의 부딪힘 속에서 대화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바로 통하는 사이가 아닐까. 대화가, 소통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은 순간들. 오늘 나는 그게 가능한 사람을 만났다. 한때는 거의 한 몸처럼 가까웠더니 나는 오랜만에 만난 그가 나를 당연한 듯 단정 짓지 않기를 바랐다. 한때 친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간직하고 있기를. 그래서 당신에 대한 나의 더불어 우리의 신뢰가 지속되기를. 항시 나를 가장 오해하기 쉬운 존재는 오히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를 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안다는 그 확신에 찬 전제가 늘 속단과 오해를 부른다는 걸 알기에 나는 누굴 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 당연히 상대도 그러지 않기를 가까울수록 더 바라고. 그건 내가 복잡하거나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 몇 마디 말이나 경험으로 판단되고 규정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윽고 대화가 시작되었다. 탁구를 치듯 말과 말이 오가며 서서히 입을 푼 우리는 마침내 길었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신명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문득 뱉어진 그의 한마디에 나는 그만 감동을 받고 말았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본 너는 그랬어. 직장에서 혹은 사적으로 한 몇 년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내 속을 다 들여다본 듯 구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정작 누구보다 나를 잘 안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은 이렇게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주니 어찌 신뢰를 갖지 않을 수 있을까? 나를 충분히 잘 알지만 그럼에도 그런 자기 판단을 경계하며 완곡하고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하고 있다. 그 신중하고도 섬세한 마음씀에 지쳐있던 나의 내면이 안도하는 걸 느낀다. 돌이켜보면 아무리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도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일인지 내게 가르쳐 준 것도 너였지. 그런 너를 여전히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신나게 수다를 떨며 잘 통했다. 당신은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솔직함을 드러내는 것 중 어느 게 더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 아름다운 걸 알아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아름답지. 그리고 잊지 마. 뭔가를 소중히 여기는 동안엔 너 또한 소중한 무엇이 되어 있다는 걸. 외로움. 혼자서는 외로움 같은 것 크게 못 느끼며 나름대로 잘 지내다가 밖에서 사람이라도 만나고 오면 오히려 없던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날이 있다. 평온했던 마음에 생긴 뜻하지 않은 균열에 나는 당황하고. 아는 의사가 그랬다. 뭔가를 치료할 때 병원에서 술 마시지 말란 말을 듣는 이유는 알코올이 없던 염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몸속 어딘가에 잠재해 있던 염증을 끌어내서 그런 거라고. 만약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 감정의 어떤 염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렇듯 밖에서 사람을 만나곤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실은 내가 홀로 보내는 시간들이 내 생각만큼 충만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잘 지내고 있다고 느꼈지만 알고 보니 외로움을 애써 누르고 있었던 거다.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그 잠깐 동안의 자극에도 무너져 내릴 만큼 내가 구축한 평온함이라는 게 허약하니까 친구와 함께 하루 시간을 보내거나 추억이 깃든 음악 혹은 애절한 영화 한 편에도 마음이 쉬 무너져 내리는 거지. 그 속도가 빠를수록 애써 외면하던 감정의 크기는 더 크고 깊은 것일 테고. 아무튼 내가 지금 정말로 외롭지 않은 건지 아니면 외로움을 애써 피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내 상태가 내가 자신하는 것만큼 튼튼한 게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운동해야겠다. 하지 않을 자유. 1. 어릴 적 친구가 어떤 만화책을 권하면서 넌 이제 며칠 동안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 그렇지.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
2. 그렇지만 여태껏 살아온 나의 삶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보낸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꿈이나 목표는 사람에 따라 있거나 없을 수도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지가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이라는 건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일까? 3. 그래서인지 나이를 먹어가며 내키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조금씩 쌓여갈 때마다 나는 안도감과 더불어 어떤 성취감 같은 것을 느꼈다. 인생의 번거로운 과제들을 하나하나 졸업해가는 듯한. 그 중에서도 글쓰기는 내 가장 싫어하는 일 중 하나였다. 4. 20여 년 전 처음 돈을 받고 글을 써서 넘기는 일을 누군가 내게 맡긴 이래로 얼마 전까지 나는 그 일을 계속해야 했다. 신문, 잡지, 여러 기업의 사부는 물론 회사에 다닐 때에도 동호회 활동을 할 때에도 글을 쓰는 일은 항상 내 몫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책을 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럴 때의 글쓰기란 무엇보다 고역이었기 때문이다. 5. 기한 안에 원고지를 메우는 일이 왜 그렇게까지 싫던지 늘 일이 맡겨지면 미루고 미루다 마감 당일에야 허둥대며 쓴 글을 마지못해 넘기고선 나는 언제쯤 이 일을 그만두나 늘 그런 생각만 품고 살았었다. 하지만 내 지갑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고 나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곳에 원치 않는 글들을 쌓으며 빈 지갑을 메우곤 했다. 한 번도 만족해 본 적 없는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곤 생각지 않았던 글들로. 그런데 6. 2009년 뜻하지 않게 책이란 걸 내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마감이라는 제한 없이 긴 호흡으로 글을 쓰게 되자 나는 그 일에 묘한 열정과 즐거움을 느꼈던 것이다. 이것은 내가 뭔가를 쓴다라는 행위를 한 일에 처음 겪는 일로 나는 그제야 비로소 내가 쓰기가 아닌 단지 마감이라는 걸 싫어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7. 쓰기를 해치워야 할 숙제처럼 만들어버리는 장치가 사라지자 나는 활자로부터 구원이라도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주는 근원적인 고통과는 별개로 나는 그 일에 처음 가져보는 열정과 보람을 느꼈고 그것은 놓칠 수 없는 깨달음이었기에 나는 한 가지 바람을 갖게 되었다. 책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더 이상은 마감에 쫓기지 않으며 글을 쓸 수 있게 되길 소원했던 것이다. 어쩌면 나는 뭔가 얻게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8. 욕망의 실현이 아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자유. 그것을 누릴 소중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 9.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들도 있다. 15. 그래.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하다. 16. 그래서 난 언제부턴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넌 뭘 하고 싶니가 아니라 너 뭘 안 하고 싶니? 하고. 17. 오늘도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봉은사. 오늘은 아무것도 빌지 않았어. 소원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저 좀 더 씩씩해지고 싶었거든. 나, 단점, 머리가 나쁘다. 장점, 머리가 나쁜 걸 안다. 고요. 나를 사랑했던 이들은 하나같이 나에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노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 나는 사랑이란 상대와는 상관없는 자신만의 문제임을 알아갔던 것 같다. 이제 모든 것이 소멸하고 정적이 찾아온 지금, 그들 모두는 각자의 길고 지난했던 문제를 비로소 끝낸 것처럼 보인다. 언젠가 다시 어떤 폭풍에 휩싸일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나는 지금의 이 고요가 좋다. 늦은 오후의 햇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는 늦은 오후의 햇살처럼 기억되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 그러다 그 사람이 나를 조금씩 포기하고 포기하다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하던 바로 그 순간에 난 갑자기 엷은 웃음이 났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언젠가 본 영화의 대사 한 토막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너에겐 무한한 애틋함을 느껴. 영원히 그럴 거야, 평생 동안. 그런 나를 보며 그 사람은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이 오가는 순간에 웃을 수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 하는 눈치였지만 나의 웃음은 내게 이별을 구하는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보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번진 어떤 애틋함의 발로였다. 슬프지만 돌이킬 수 없고 원망할 수 있는 건 내 자신뿐이던 그 순간에, 그러곤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아까 우리가 이별하던 순간에 내가 지었던 그 미소가 아마도 그가 말하던 늦은 오후의 햇살이 아닐까 하고, 그게 앞으로 평생 나를 어쩌면 우리를 비추지 않을까 하고. 사랑은 엇갈린다. 자주. 내가 오면 너는 가고 네가 오면 내가 가고. 어째서 이별 뒤에 홀로 바라보는 세상 풍경은 이토록 투명한 걸까? 나의 행운. 11년 만에 너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세상에 벌어지지 않는 일이란 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곤 11년 반 만에 너를 다시 만났을 때 세상엔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 그날의 짧은 해요를 마치고 나는 이 모든 게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나의 행운이려니 하고 믿었다. 너는 내게 말했지. 네가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잊지 못하는 건 환상이라고. 나는 그 환상을 깨주기 싫었다고.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너 말고는 누구도 내게 그런 환상 심어준 사람 없는 걸.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은 그 이유가 무엇이건 사랑이라고 생각해. 추억 때문이라서, 부자라서, 환상이라서 그게 사랑일 수 없는 이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 모든 게 다 너와 나를 이루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다시 만난 너와
또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하지만 그저 이 모든 일들이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나의 행운이라고 믿는 거야. 자, 그럼 잘 지내고 10년쯤이나 뒤에 또